경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 이 주택연금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집을 이용해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후에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인데 매달 생활비는 필요하고 그렇다고 뭐 집을 뭐 한 평씩 떼서 어떻게 뭐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없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퇴직 앞두신 분 대상으로 물어보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집 한 채 정도 있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살 때 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서 네. 퇴직하기 전에 대출발이라도 다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입장에서는 집에 다른 재산을 갖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네.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에 중요한 어떻게 잘 사느냐의 네.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잖아요. 내 집 담보로 맡기고 마치 대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비 받아 쓰는 거.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55세, 한 사람만 55세 넘어가면 연소자 기준으로. 연소자 기준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주택 가격은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데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 사실 오늘은 이거 여쭤보려고 모신 게 아니고 이거 말고요. 내 집 한 채를 활용을 해서 다르게 좀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은퇴하실 때쯤 되면 자녀가 집을 떠나잖아요. 네. 출가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해서 떠나게 되면 넓은 집에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직장 주변에 계속 살 거냐 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주택 규모를 줄여서 다운사이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면 통계를 한번 봐보시면 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서 혼자 사시는 가구가 한 34%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도 한 34% 정도 넘어가거든요. 네. 합치면 70%가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표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 보면 방이 3개 정도 있는 건데 혼자 또는 둘이 산다고 하면 빈 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좀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조금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도 자녀랑 손주 놀러 오면 뭐 묵을 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들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자주 놀러 오느냐도 중요하고요. 오면 하룻밤 자고 가느냐. 오자마자 갈국리부터 하는 자녀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을 내가 과연 직장 주변에서 계속 은퇴한 다음에도 살 거냐. 아니면 조금 주거비가 싼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그 차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다운사이징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기존에 살던 집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입지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그런 곳에 집을 사서 그 나오는 차액을 활용을 해서 뭔가 그러니까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차액 나온 것들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 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뭐 국민연금은 아닐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아니고 연말정산 때 이제 우리가 세액 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다가 다운사이징해서 차액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복습을 또 해야 되는 게 연금저축하고 IRP 이건 국민연금과 다른 개인연금이잖아요. 노후에 우리 생활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연금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기간만 끝나면 이거 잊어버려서 조금만 리마인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축을 하면서 그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이 적립된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자금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세금도 아끼고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금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는 금융상품, 연금저축하고 IRP. 올해부터는 또 세액공제 한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400만 원까지 되던 게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연금저축 IRP 합쳐서 작년까지는 700만 원까지 됐는데 올해 900만 원으로 늘어나서 한도도 좀 늘어났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운사이징해서 얻은 그 차액을 그럼 이 연금 계좌에 넣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은 좀 있습니다.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부 합산해서 1주택자.
여야 됩니다. 그리고 집 조건도 있는데 예.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공시가격.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그 차익되는 부분들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는 거는 종전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신규주택 가격을 그렇죠. 말하는 종전에 살고 있는 주택을 가격 기준으로 그거를 12억 이하짜리가 가입할 수 있고요. 팔고 나서 사는 거는 12억보다 더 싼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저 납입금액 한도 1억 원은 어떤 의미예요? 납입금액 한도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12억짜리 주택을 팔고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2억 원이 생기잖아요. 예. 그 2억 원을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1억 원만 이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연금계좌 납입 한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1,8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1억 원 한도로 더 넣을 수 있다면 그 한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해에 최대 많이 넣으면 1,800만 원까지 연금저축하고 IRP에 이체를 할 수 있는데 저 매각이 일어났던 해. 그 해에는 매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 이제 매각 자금 중에서 최대 1억 원까지를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럼 판 것만 있고 산 건 없으니까 살 때 가격을 영원으로 보면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최대 1억 원이니까 거의 1억까지 늘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연금 저축하고 IRP 가장 큰 혜택이 이 세액공제 한 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다운사이징 차액으로 얻은 금액을 이 연금 계좌에 납부하면 그럼 세액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연금 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혜택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어떤? 예를 들면은 내가 차익이 생겼으면 그걸 어디 쓰지 않는 다음에는 어느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맡겨둘 건데 거기 이자나 배당이 발생을 할 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매년 발생하면 15.4%씩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연금 계좌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으면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율이 5.5%, 작게는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세보다는 세율이 좀 낮게끔 운영하면서 네. 그 세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예, 거네요. 예. 근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왜 이자하고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매각 차익을 금액이 큰데 그거를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놔서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연금 계좌에 넣으면 찾았을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찾았을 때는 5.5에서 3.3%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 우려가 없는데 이것도 한 해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가입자가 선택하면 이런 경우에 나는 분리과세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16.5% 단일세율로 낮게 과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올해 또 생긴 제도라서 그래서 종합과세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운사이징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건강보험료 부과되는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 되신 분은 보통 보면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이 소득 항목 중에 이자나 배당소득도 들어가요. 네. 이자 배당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연금 형태로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면 개인 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네. 매각 차익을 이제 연금 계좌에 넣고 수령하는 거는 건강보험료 쪽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주택연금 가입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되니까 예. 이 다운사이징 전략을 잘 활용만 하면 주택연금도 받고 또 이런 어떤 절세 효과도 받고 예를 두 들면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공시가격이 한 9억 넘어간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면 새로 간 집은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그 다운사이징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고 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형태로 해서 소득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 주택을 줄여서 뭐 작은 원룸이라든지 뭐 아파트 사서 임대소득 받는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괜찮은 생각인데 이게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임대업 판단하는 게 나이 들어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관리의 어려움이나 계약상의 어려움 또 보증금 받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또 요즘 여권세, 역전세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고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김동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